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서머랠리를 이어갔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대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 이어갔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5,60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M7 종목들 강세가 나타난 가운데 애플이 7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또 엔비디아가 2%대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이어서 마이크론도 4%대 강세 나타냈고요. TSMC도 AI 모멘텀을 받아서 6월 매출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이끄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오늘 밤 발표될 이 6월 CPI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는 만큼 다소 실망감이 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6월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을 하면서 5월 상승률을 좀 밑돌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3달 연속 둔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 지켜보셔야겠고요. 이렇게 미증시의 훈풍에 따라서 우리 시장 오늘은 모두 상승 출발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네, 코스피 역시 뉴욕 증시 훈풍에 장중한때 2,890선까지 오르면서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살펴보면 전일보다 0.5% 오른 2,88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철강, 금속과 증권, 그리고 의료정밀 업종단에서 상승폭이 큰데요. 코스닥은 한편 개인 홀로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하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늘어났는데요. 현재는 0.58% 하락한 85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업종 살펴보면 건설과 금융, 유통업종 단에서 상승폭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수다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과 또 박준혁 세무사님과 함께 알아보는 위클리 세금 팁쇼 등 다양한 수다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오늘 마감장 짚어보는 주식시장의 특징적인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채널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후에 경제수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기 전에 앞서서 우리 시장 흐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희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7월 11일 목요일 우리 시장 현재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시그널을 다시 한번 던지면서 오늘 뉴욕 3대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오늘 미증시에서는 반도체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TSMC가 2분기 매출을 예상치를 상회했고 엔비디아 또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증시 훈풍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 양시장 오늘 상승 출발하면서 장을 열었지만 현재는 조금 표정이 엇갈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오늘 2년 만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2,890선을 터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폭 상승폭 줄여나가면서 2,88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 경신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도움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860선 내어주면서 현재는 85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수급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3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데 7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2천억 원 넘게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 보입니다. 오늘 특히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수급이 좀 몰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 수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기관이 8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고요. 기관은 1,700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위에서 5위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 이보다 좀 하락세 보이면서 1% 넘게 현재 내리고 있고 86,9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TSMC의 훈풍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1% 넘게 오르고 있고 24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흐름 오늘 괜찮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오늘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가 시총 4위권에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 4위권 차지하면서 0.74% 오르고 있고요. 현대차는 5위권 차지하면서 0.55% 오른 27만 6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6위에서 10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한 모든 기업 현재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기아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음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주도했었는데 현재 장 막판에 들어서 양전으로 전환을 하면서 기아는 0.16%,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0.16% 상승하고 있습니다. KB금융 어제 은행주들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 보였지만 이내 오늘 다시 회복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KB금융 2.27% 상승하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오늘 흐름 좋습니다. 무려 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에서 5위입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가 테슬라와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사실 장중에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 함께 오르고 있었는데 현재는 조금 흐름이 바뀐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현재 0.16% 오르면서 18만 9,800원 지나가고 있고요. 20만 원 선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습 계속 확인됩니다. 에코프로는 상승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좀 하락 전환하면서 0.4%가량 내리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은 오늘 일제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3% 넘게, HLB는 4%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했었는데요. 오늘은 4% 넘게 내리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 6위에서 10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캠 오늘 내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오르고 있고요. 반도체주가 미국 훈풍을 고스란히 계속 이어받으면서 코스닥에서도 그 훈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과 HPSP 함께 오르고 있는데 HPSP 오늘 상승불씨 길게 쏘아 올리면서 무려 7%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미용 의료기기인 클래시스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죠. 다양한 이슈와 테마에 대해서 정밀 분석해보는 앵커들의 수다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어떤 주제가 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 유예 전망입니다. 그동안 야당과 이 여당이 좀 이렇게 금투세 폐지론에 맞서는 입장을 보였었는데요. 예정대로 내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좀 줄곧 주장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 금투세 도입 유예에 대한 또 새로운 발언을 꺼내놨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는 먼저 금융상품을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차익을 과세하는 정책인데요. 사실상 그간 민주당은 정부의 금투세 폐지 기조에 대해서 줄곧 반대 입장을 내세워왔습니다. 금투세 하지만 어제 이재명 전 대표가 차기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금투세 시행 시기에 대해서 고민해봐야겠다고 신중론을 내세웠습니다. 금투세는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제도지만 증권 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을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악화된 원인을 정부 때문이라고 봤는데요. 그 피해마저도 국민에게서 세금을 거두면 국민이 억울하지 않겠냐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사실 이미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의 목소리가 이렇게 우회가 된다면 사실상 내년에 금투세 폐지는 무산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1월 시행도 한 번은 미뤄진 거였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에 여야의 합의로 인해서 2023년부터 좀 시행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여야는 증권거래세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금투세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좀 미룬 바가 있습니다. 지난 4월 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 이 차질 없이 좀 시행을 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루는 거는 이 부자들의 세금을 걷지 않겠다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 대표의 발언은 그동안 당의 행보와는 좀 꽤 다른 모습인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전 대표가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해서 우회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요즘 국내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데다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서 연말정산 혜택 감소 등 자산가뿐만 아니라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커지고 있었잖아요.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해외 투자자들마저도 국내 시장을 외면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상속세 개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서민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봐야겠다고 보완책 마련을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이 전 대표의 이 금투세 폐지 신중론은 아무래도 개미 투자자의 민심을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미 투자자들에게 그렇다면 금투세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자산가 투자자들에 대한 정책이긴 한데요. 하지만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은 있습니다. 먼저 현재는 부양가족이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1인당 연간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되면 1인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 적용이 제외가 되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관련 법안을 제안 중입니다. 이 외에도 원천징수 방식 등 과세 방법에 대한 개정안도 함께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따라오는 변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도입 유예 배경이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좀 이유에서인데 보완책을 마련하는 동안에 그럼 이미 증권거래세는 인하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좀 세손 결손 문제는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세손 결손 문제 우려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시장에서는 금투세를 유예하게 된다면 세수 결손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을 이미 한 차례 유예한 결과 연평균 9,808억 원의 세수가 부족하다고 밝혀졌는데요. 금투세 도입 시기는 아직도 불확실하지만 증권거래세의 세수 인하 효과는 이미 나타났다는 내용입니다. 여야는 금투세 도입 합의 당시에 증권거래세를 지난해 0.2% 그리고 올해 0.18%, 내년에는 0.15%로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국회 예정처는 이런 거래세 인하로 인해서 2023년과 2027년 사이에 세수가 10조 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네, 외국인이 현재 바이코리아에 좀 8개월째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6월 한 달 동안만 해도 이 24.5억 달러의 순유입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금투세로 인해서 대만 증시가 40% 이렇게 좀 폭락을 한 바가 있는 만큼 금투세 폐지 좀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우리나라 고용시장, 이 비자발적 단시간 그리고 임시 근로자의 비중 증가 문제입니다. 일본이 프리타족이라고 하죠. 아르바이트로만 이렇게 생계를 좀 유지하는 그러한 현상인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렇게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연간 월별 취업자 수가 두 달째 10만 명을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달째 고용 쇼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이 우리나라 고용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 취업자 수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단시간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 수는 지난달에 전년 동월 대비해서 각각 8.4% 그리고 4.4% 감소한 건데요. 증가한
급증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내내 그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들 중 30%에서 40% 정도는 자신이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즉 비자발적으로 짧은 시간 일하고 짧은 기간 일하는 것으로 계약했다고 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작년 비정규직 노동 통계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40.2%가 비자발적 취업자라고 합니다. 네, 고용시장에서 이렇게 비자발적인 단기간 그리고 임시 근로자가 증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고용시장의 좀 뼈대가 흔들릴 것 같은데요. 이 탄탄한 고용이 또 뒷받침이 돼야지 이 산업이 성장하더라도 그 수혜를 전반적으로 또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고용 상황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단시간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은 산업 전반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이들의 임금은 경기가 호황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건데요. 임시직 월급은 일반 근로자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전체 상용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463만 2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1.3%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175만 1천 원으로 1년 전보다 6.1% 오르는 데 그친 겁니다. 네, 월급이 절반 수준인데다가 이 월급 상승폭도 절반 수준이라는 건데요. 장기적으로 따지자면 그 격차 조금 더 벌어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문제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월급 격차를 넘어서 이렇게 이들은 높은 확률로 해당 조직의 관리자나 경영자로 올라갈 확률이 희박한데요.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부를 축적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비정규직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97개월이었지만 비정규직은 32개월, 그리고 임시직은 25개월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우리 고용시장에서 이렇게 단시간 근로자와 또 임시직 근로자들이 증가하게 된다면은 이 객관적인 실업률만으로는 또 고용의 침체 정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실업 대신에 시간제 근로자를 대신해서 좀 선택해서 이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도 계속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 수준은 실업률을 따라간다라고 추세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단기 취업을 반복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실업급여 반복 수급, 이런 반복적으로 이렇게 받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좀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건전한 일자리 환경을 만드는 이러한 조치도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하반기 집값 상승 전망입니다. 이 시장을 이끄는 이러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해서 이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은 10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지난 한 달 거래량이 5,400건을 뛰어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계약일 기준으로 월 거래량이 5,000건을 넘기는 거는 2021년 5월 이후에 좀 처음 3년 1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2021년 1월 이후에 좀 최다 거래량 기록하고 있는 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5주 연속 상승하면서 아파트 매매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9억 원 이상의 고액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서울의 9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량을 살펴보면 총 9,87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거래하고 있는 데다 그중에서도 고액 거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겁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또 그만큼 부동산 갈아타기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매도자들이 매물을 걷어들인 뒤에 가격을 다시 높여서 내놓는 사례도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매물을 걷어들여서 1억 원씩 높여서 내놓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부동산 갈아타기 이슈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갈아타려고 하는 지역은 또 똑같이 집값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는 올해 송파구에 집중이 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거래량을 살펴보면 송파구와 노원구, 강남구, 강동구, 성북구 순서대로 매매량이 많았습니다. 누적 매매 상승률은 성동구가 2.47%로 서울 평균 0.68%보다 높았습니다. 네, 집값 상승에 대한 좀 심리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동산 114에 따르면은 최근 성인 1,028명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른다는 응답이 36%로 하락 전망보다 15% 높았는데요. 올해 상반기 전망보다 3배 정도 격차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방안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정부도 이런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반기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또 추가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내세웠습니다. 자칫 부동산 과열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인데요. 최상목 부총리는 어제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었죠. 여기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추가 공급 방안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또 가계부채를 하향 안정화하는 관리 기조를 확대해 나갈 것이고 DSR 적용 범위 확대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주담대가 한 달 새에 6.3조 원이 넘어서면서 10개월 만에 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순서로 지금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또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캐스터 나와주세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인상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는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 이 시각 특징주 탑5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5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LG 현대일렉트릭인데요. 최근에 현대 그룹주들이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상반기 10대 그룹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시총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LG 현대일렉트릭은 전력 관련주인데요. 나흘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전일 대비 4,500원, 지금은 다소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장 초반까지는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고요. 현재는 지금 33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AI발 수요 증가 등 전력기기 시장의 호황이 훈풍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올 들어 300% 이상 급등한 HD 현대일렉트릭은 수주 증가와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 강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HD 현대일렉트릭은 양호한 수익성을 확보한 북미향 전력기기 수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해서 앞으로 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한편 지난 9일 SK증권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28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4위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4위는 코어롱 티슈진입니다. 바이오 관련주죠. 전일 대비 지금 현재 지금 다소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31% 하락한 13,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코오롱 티슈진의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인 TGC가 미국 임상 FDA 임상 3상 투약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2006년 FDA 임상 1상에 착수한 지 18년 만에 지금 3상에 성공을 지금 했습니다. 3상 돌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TGC 예전 이름으로는 이제 인보사인데요. 2019년 3월에 미국 임상 3상 도중에 세포 유래 논란으로 국내에서는 품목 허가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주요 성분 중 하나가 애초 임상계획에서 밝힌 사람 연골 세포가 아니라 신장 유래 세포였음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있었던 건데요. 코오롱 측에서는 세포의 기원을 잘못 알았을 뿐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 없다고 소명을 했고 미국에서 이 해명이 받아들여지면서 임상이 재개됐습니다. 이번 삼상 투약은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미국에서 1,000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투약한 환자를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추적 관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오롱 티슈지는 추적 관찰 기간 동안 FDA를 병행해서 허가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예정입니다. 노문종 코오롱 티슈진 대표는 이미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미국 임상 2상의 결과가 그대로 재현될 것으로 지금 3상 성공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또한 3상 임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품목 허가 신청과 함께 상업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파트너들과의 협의도 예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TGC가 글로벌 의약품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3위 보시겠습니다. 3위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지금 하반기에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전일 대비 3.19% 상승한 12,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B증권에 따르면 OLED 출하량 증가로 인해서 LG 디스플레이의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큰 폭으로 웃돌고 하반기에는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올 하반기 LG 디스플레이 영업이익은 4,148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며 2021년 하반기 영업이익 1조 원을 기록한 이후로 3년 만에 유의미한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4년 만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또 전망을 했는데요. 오랜 기간 LG그룹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LG 디스플레이가 실적 개선을 통해서 효자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2위 보시겠습니다. 2위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우리 반도체 대장주 중에 하나죠. 장 초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었는데요. 현재가 지금 보시면은 현재가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가는 지금 소폭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줄여나간 모습이네요. 1.46% 상승한 24만 2,5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9일 이후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요. 미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급등하면서 우리 시장의 반도체주들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24%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이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적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가 시사되고 투자 심리가 이어서 자극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대장주 엔비디아가 2.69% 상승했고 마이크론, AMD, 인텔 등이 줄줄이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미증시의 온기가 국내장에도 온전히 훈풍으로 잘 불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1위 보시겠습니다. 네, 1위는 시프트업입니다. 굉장히 오늘 공모 때부터 핫했던 주식이죠. 상장 첫날인 오늘 지금 30%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공모가였던 6만 원에서 17.50% 상승한 7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설립된 시프트업은 스타 개발자 김영태 씨가 창업한 게임 개발사인데요. 대표작으로 모바일 게임 승리의 여신 니케와 콘솔 작품 스텔라 블레이드 등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출시된 모바일 게임 승리의 여신 니케는 지난 2월 글로벌 누적 매출 1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힘입어서 시프트업은 지난해 매출액 1,686억 원, 영업이익 1,11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프트업은 공모주 청약에서 341.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18조 5,551억 원의 증거금이 모였습니다. 시프트업의 현재 시가총액은 NC 소프트를 넘어서며 국내 게임 개발업체 10총 3위에 등극했습니다. 김영태 시프트업 대표이사는 시프트업의 성공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대표작인 니케와 스텔라 블레이드의 IP 밸류를 강화하고 차기작도 시장에 안착시키며 지속 성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프트업에 대한 투심은 달라질 수 있고 주가 변동폭도 당분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시프트업이 강세를 지속해 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주 5가지 종목 함께 살펴봤는데요. 남은 방송도 저희 오후의 경제수다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보경이었습니다.
네, 특징주 듣고 오는 동안 벌써 우리 시장 마감을 1분여 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프트업 오늘 이 IPO의 대어로 떠오르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또 하반기 이 게임주들 좀 주목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여부 지켜보셔야겠는데요. NC소프트 좀 27만 원으로 리포트 하향 조정되기도 했고요. 또 넷마블도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기는 했지만 현재 시장에서 4%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임주들 이 기대와 다르게 조금 그렇게 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은 모습인데요. 네, 계속해서 이어서 주가 흐름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희는 마감 시황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다시 비둘기적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회복시킨 건데요. 우리 시장도 이에 힘입어 양시장 함께 상승 출발했지만 결국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보시면 전일 대비 0.51% 상승한 2,882.4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2,890선에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장 마감에 가까우면서 상승폭을 다소 줄여간 모습이네요. 다음으로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이제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853.02포인트로 지금 전일 대비 0.64%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네요.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매수하면서 강한 매수세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이 260억 원, 외국인이 3,558억 원 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2,162억 원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은 지금 기관과 외국인 이번에도 같은 움직임 보이고 있네요.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 동반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기관 1,343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 363억 원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1,940억 원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전부 빨간불을 켜낸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도 장 초반에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마감에 들어서면서 점점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입니다. 방금 전 특징주에서 소개드렸던 SK하이닉스 0.84% 상승하며 24만 1,000원에 마감했네요. 2차 전지주 흐름도 오늘 좋았습니다. 테슬라 훈풍에 힘입어서 LG에너지솔루션 오늘 1.93% 상승하며 36만 9,000원에 마감했습니다. 현대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은 좋은 흐름 보였네요. 오늘 시총 4위 자리를 두고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이제 현대차가 시총 4위 모습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 전부 빨간불을 켜낸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장중과 다르게 다시 상승불을 켜낸 모습이고요. 기아와 셀트리온, KB금융, 포스코홀딩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쉬어가는 모습이었던 KB금융도 오늘 2.15% 상승하면서 85,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보시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입니다. 코스피와는 다르게 지금 코스닥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내는 모습인데요. 2차 전지주의 훈풍이 에코프로비언과 에코프로에는 지금 약보합권으로 지금 머무르면서 다소 아쉬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과 HLB, 삼청당제약 같은 바이오주들도 오늘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삼청당제약 어제까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네요.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도 보시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 지금 엔캠과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클래시스까지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반도체주인 리노공업과 HPSP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HPSP의 경우 7.66% 상승하며 42,850원에 거래됐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마감 시황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코너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은 매주 목요일마다 세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위클리 팁쇼 시간 넘어가 볼 텐데요. 세금 항상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또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고민들 박준혁 세무회계 세무사님 모시고 세금에 대한 모든 고민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무사님 오늘 일단 또 찾아와 주셔서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네. 지난 시간에는 이 소득공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 전에 혹시 우리나라에서 한 해 100억을 벌더라도 세금이 안 내는 규정이 있을까요? 100억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굉장히 많은 소득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세금도 그에 따라서 많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네. 어떤지 궁금합니다. 물론 소득 베이스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요건을 잘 충족하면 놀랍게도 실제로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오. 네. 네.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쉽지만 근로소득자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사업자 분들 위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네. 점 굉장히 아쉬운데요. 네, 그렇다면 사업자들에게는 또 혜택이 엄청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라고 한다면은 좀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몇 가지 좀 요건이 대신에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요건이 좀 있을까요? 네,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 나와 있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을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물론 전부 다 받으면 좋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 창업 요건과 업종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업 요건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그 날을 창업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부분은 개업 연월일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날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 등기일이 창업한 날로 보고 있고요. 법인은 주주 요건 등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이번 주제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네, 또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인가요? 네,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첫 번째로 창업으로 보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세 번째는 폐업 후에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걸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좀 이전 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경우에 창업 요건에 좀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좀 업종 요건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업종 요건이 있다는 거는 어떠한 좀 조건이 있다는 거, 특별한 이 업종에 대해서 좀 해당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물론 나라에서 장려하는 사업 위주로 창업 감면을 해주고 있고요. 다음 표를 보시면 광업, 제조업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저희가 많이 다루는 업종 중에 하나가 건설업이 있고요. 또 자주 다루는 업종은 통신판매업, 음식점, 정보통신업 이렇게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에서도 전문직은 제외가 되고요. 또 예술 스포츠 서비스업 그리고 이용 및 미용업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많은 창업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업종 요건 보려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이것도 좀 살펴봐야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산업표준분류표 보면은 이렇게 숫자들이 막 있더라고요. 네네. 이 숫자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표를 보시면 일단 이 한국산업분류표는 그 구세청 관할은 아니고요. 별도의 이제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준산업분류를 이용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되고 이렇게 숙박 및 음식점 업을 예시로 제가 따왔는데요. 대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형식으로 나눠져서 앞자에서 숫자가 5자까지 번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이 표에서 음식점 및 주점업은 같은
중분류로 분류가 돼 있지만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 음식점 및 음식점업이 하나의 소분류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 밑에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은 저희 앞선 업종에 열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업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로서 폐업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규정이 아까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판단할 때 5자리 중에 4자리가 같다면 같은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자리가 같은 거를 여러 번 창업하면은 창업으로 보지 않고요. 3자리까지만 같다면 내가 5년 동안 음식점업을 창업하다가 3자리가 다른 뭐 광고업을 창업했다라고 하면 5년 별도로 창업을 보기 때문에 감면 규정을 별도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 네. 네, 엄청난 혜택인데요. 그렇다면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정말로 세금 한 푼도 안 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뭐 세금은 한 푼도 안 내도 되지만 저번 시간에 저희가 건강보험료 이야기했을 때 소득 베이스로 나오는 건보료는 8% 정도 나오게 되고요. 대신에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감면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 중소기업인데요. 이 규정은 일단 청년인지 범위를 먼저 봐야 되고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가 청년의 범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년인 경우에 수도권 과밀 억제권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100% 감면율로 적용이 되고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 안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5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청년이 아니라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 아닌 경우에는 50% 감면율로 세액 감면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과밀 억제권이 인 지역에서 청년이 아닌 사람이 창업하는 경우에는 아쉽게도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혜택은 최초 소득 금액이 발생된 과세연도 포함해서 5개년도까지니까요. 사실 처음에 창업하고 계속 결손이 발생돼서 소득금이 발생 안 한다면 한 3년 동안 그렇게 유지되다가 3년 후에 처음으로 소득금액이 100원이라도 발생되면 그 시점부터 5년을 기산하기 때문에 창업일로부터 5년이란 말은 틀렸고 소득금액 발생일로부터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 금액 발생일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고 특히나 이 나이나 또 지역에 대한 부분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그리고 신성장 서비스업 이 부분에서도 좀 이 세액 네. 감면 부분이 다르다고 네.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네. 건가요? 먼저 에너지 신기술 신성장 서비스업에 들어가기 전에요. 창업 벤처 중소기업부터 보실 건데 첫 번째로 창업 보육센터에 입점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벤처기업 육성법에 따라 중소기업 인증을 받거나 아니면 세법상 연구인력 개발비가 수익금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인 경우에 나이 지역을 불문하고 각자 관련법에 조그마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면율을 50% 적용을 해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최초 소득 금액 발생 과세연도 포함해서 5년 정도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신성장 서비스업 좀 네. 어떤 업종들이 해당하는 걸까요? 너무 좀 포괄적인 개념 같아서요.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맞습니다. 앞선 업종 요건에는 당연히 들어가지만 그 중에서 나라에서 장려하는 사업이 있을 건데요. 이 업종들의 대표적인 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업, 그리고 뭐 창작 및 예술 관련업, 그리고 엔지니어링 전문 디자인업이나 광고업 중에서는 광고물 도안이나 설계, 약간 세세하게 신성장 서비스업을 구분하고 있고 거기에 해당이 되면 나이 지역 불문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75%를 최초 3년 동안 그 감면율을 적용하고요. 이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율 적용하는 걸로 봐서 조금 더 혜택을 3개년도 정도 25%를 더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도 이렇게 좀 세금 혜택이 다르다는 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세무사님 설명 중에 네. 그 아까 전에 수도권 과밀 억제 네. 지역인가요? 네, 네.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과밀억제권역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해서요. 네, 영세 오늘 창업 중소기업이라고 네. 있는데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10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고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50% 감면율을 적용해서 마찬가지로 소득 금액 발생하고 이제 5년까지 그 창업 감면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에 대한 설명인데요. 보시면 네, 그 다음 화면을 저희가 보시면 일단은 서울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들어가고요. 인천광역시 중에서도 아래 작은 글씨로 열거된 지역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이 아닌 지역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정부, 구리, 하남시, 남양주 이런 곳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인데 남양주는 좀 독특하게 아래에 해당되는 지역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이렇게 수도권 과밀 억제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수도권 과밀 억제권 밖은 사실 왼쪽에 있는 모두가 그 수도권 과밀 억제권 밖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의외인 곳을 제가 따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로 송도, 영종, 청라 등 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특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외적으로 수도권 과밀 억제권 밖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김포시, 용인시, 화성시, 동탄이나 저희 그 수지구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만 그래도 수도권 과밀 억제권 밖으로 해석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다산동, 별내동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과밀 억제권 밖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유명한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송도 이야기가 나와서 그 유명한 유튜버가 송도에 살면 세금을 한 푼도 5년 동안 안 낸다고 해서 화제가 됐던 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파트에 따르면 나이도 충족을 했을 것 같고 지역도 충족을 했기 때문에 5년 동안 세금을 안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세무사님,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때 혹시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처음에 100억 벌어도 세금 한 푼도 안 낸다고 했는데 아까 잠깐 설명드린 건보료는 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100% 창업 감면을 받으면 최소한 이 정도 내라는 최저한세 규정은 없지만 50%를 감면받는 대상자들은 최저한세에 걸려서 세금이 조금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사업소득에서 발생된 소득에 한해서 창업 감면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 종합소득세 구조에서는 뭐 근로소득도 있고 뭐 다른 타소득이 있었을 때 합산되면 그 중에서 사업소득만큼만 감면을 적용해 준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감면이지 건강보험료는 내야 한다. 네. 이렇게 네. 끝까지 잘 짚어주셨고요. 그럼 세무사님 아무래도 이 청담동 고소득자들의 이 또 세금을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또 이름도 로우택스인 만큼 좀 기억에 남는 창업 감면 사례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3년 전에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 전화를 받았는데요. 경주에 계시는 분인데 이 방역 소독을 하시는 분이어서 세금을 좀 많이 무지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를 놓치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세무서 앞에 있는 세무서를 찾아갔더니 세금을 6천만 원 정도 내라고 견적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전화로 그분은 뭐 인터넷 검색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여러 번 상담을 한 결과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나이와 지역에 해당이 됐고 업종에 해당이 돼서 제가 납부서를 0원짜리로 드렸던 적이 기억이 남고 이후에 5년 동안 저희 쪽에 그 기장을 맡겨주셔서 계속 제가 세금 관리해주면서 건보료 관리도 해주고 아주 만족스럽게 5년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세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박준혁 세무사님께 연락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박준혁 세무사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그리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오수다에
시사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